도망가는 아내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실제 그런 사건을 접해보신 적이 비자 취득해서 한국에 입국을 해서 한 달도 안 돼서 집 나가는 여성들을 꽤 많이 봤습니다. 10몇 년 전에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이주 여성이 남편의 성기를 계획적으로 나갈 때는 본인의 흔적을 많이 안 남깁니다. 언제 나갈까? 뭘 들고 나갈까? 남편 주머니라도 털어서 나갈까? 남성은 언제나 가해자다. 요 프레임 안에서 이주 여성이라는 또 하나의 더 약자 프레임이 더 씌워져가지고 이주 여성인데 현지에서 출산한 경험이 있어. 근데 그런 거는 고지를 안 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거는 무효가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안녕하세요. 투부부 정PD입니다. 오늘은 변호사님과 함께 국제결혼 법이 궁금해 콘텐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김용호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용호 변호사입니다. 저는 올해 이제 변호사 15년 차고요. 2007년도에 사법시험 합격해서 2008년 9년도 사법연수생, 2010년부터 전라북도 남원 지역에서 변호사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도에 고향인 경기도 포천으로 올라왔고요. 포천에서 지금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를 아시게 되셨어요? 그냥 추천 영상 떴는데 공익적 목적으로 한다라는 거에 충분히 공감을 했는데 혹여나 꼬투리 잡히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연락을 한번 드렸죠. 보다가 경상도 어디서 도망간 추적하는 것부터 봤거든요. 포항 남편. 포항. 네. 포항.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제 경험을, 제 지식을 조금이라도 보태서 도움을 드리고자 그렇게 연락을 한번 드렸습니다. 많은 도움 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딴 게 아니고요. 오늘은 이제 변호사님과 어떤 얘기를 나눠볼 거냐면요. 구독자님들께서 잘 모르시는 법률적 상식들이 있습니다. 국제결혼 같은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애매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청을 몇 번 드렸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독자님들이 아셔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제가 질문을 여러 가지 모은 게 있고요. 제가 있는 단톡방이 있어요. 거기서도 이제 질문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구독자분들이 이제 또 궁금해하실 수 있어요. 네. 뭘 안다고 뭐 남원에만 있던 변호사가 대체 뭘 알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인가? 이 궁금증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이제 전라북도 남원은 아무런 그 연고가 없는데 거기서 이제 변호사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사법연수생 시절에 그 남원으로 이제 실습을 2달 갔다가 봉사하려고 내려갔었고요. 이주 여성이라든가 법률적 도움을 좀 드렸었습니다. 무료별로도 많이 했었고요. 근데 단지 힘이 약하다는 이주 여성이기 때문에 무조건 약자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도움을 드리다가 이게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들을 많이 봐왔거든요. 10몇 년 전에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이주 여성이 남편의 성기를 절단하는 사고도 있었고요. 변론도 했었는데 기타 등등. 특히 이제 요즘에는 도시 남성들도 국제 결혼을 많이 하지만 과거에는 이제 시골이 많이 했었잖아요. 제가 있었던 남원 같은 경우는 그 주변 지역에 임실, 순창, 장수 이렇게 있었는데 국제 결혼을 한 분들을 좀 많이 봤습니다. 문제점도 좀 많이 알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 수 있는지도 생각도 한번 해본 적도 있고요. 국제 결혼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사실 극히 일부 여성들의 문제고 또 준비 안 된 남성들도 사실은 문제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베트남 여성들이 다 나쁘다, 한국 남성들이 나쁜 짓을 많이 한다,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해지지만 제가 항상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부분 어떤 부분에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주의를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실제 저희 채널에서 도망가는 아내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실제 그런 사건을 접해보신 적이 있나요? 그럼요. 비자 취득해서 한국에 입국을 해서 한 달도 안 돼서 집 나가는 여성들을 꽤 많이 봤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중국 좀 봤습니다.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집을 나갈 시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비자 받고 한국 와서 몇 달 동안 살다가 어떤 부부간의 트러블이 생겨서 또는 고부간의 갈등이 생겨서 제3의 어떤 문제가 생겨서 나가는 경우는 이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한 달도 안 돼서 나갈 때 계획적으로 좀 나간 것 같다. 계획적으로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차이점은요. 계획적으로 나갈 때는 본인의 흔적을 많이 안 남깁니다. 가져왔던 물건이라든가 남자가 자기한테 사줬던 물건 돈 되는 거는 딱 들고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뭐 부부싸움을 하다가 나갔다라고 하면은 그냥 나가죠. 짐을 거의 안 챙기고 나가죠. 이제 뭐 그런 차이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통상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지 얼마 안 돼서 짧은 시간 내에 한두 달 안에 집을 나갔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이제 혼인 무효 소송을 주로 제기를 하고요. 어느 정도 혼인 관계가 있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이혼합니다. 이혼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 보면 쟁점이 제가 취재했던 많은 남편분께서도 여성이 집에 와서 캐리어를 까지를 않았다. 캐리어에 있는 옷을 입었다가 캐리어에 넣고 뭐 이런 식으로 지냈다.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계획적으로 도망가기 위한 증거로 볼 수는 있는 부분인가요?
그럼요. 그런 거는 계획적으로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보통 이제 이주 여성들이 한국에 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그 지역에 있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방문을 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한국어 능력이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이 오긴 합니다만은 일상생활을 한국인들과 섞여 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 가서 한국어 교육도 받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 교육도 받고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거부터 시작을 하죠. 그걸 시작했다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한국에 살려는 생각은 있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한국에 들어오는 게 목적인 여성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질 않죠. 어떻게 하면 나갈 기회를 찾는 거죠. 언제 나갈까? 뭘 들고 나갈까? 남편 주머니라도 털어서 나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연락이 안 됩니다. 연락이 안 되죠. 그게 약간 그런 프레임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남성은 언제나 가해자다, 여성은 언제나 피해자다. 이건 좀 예민한 부분이긴 한데요. 요 프레임 안에서 이주 여성이라는 또 하나의 더 약자 프레임이 더 씌워져가지고 법정에서 편견의 시선으로 이 남성을 바라보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포항남편 같은 경우에는 그 수많은 징조들이 있었고 그 모든 것들을 법정에 주를 했습니다. 집에서 물건을 까지도 않고 외국인 들어오기 나오자마자 받자마자 도망을 가고, 그 정황들이 이제 계획적인 도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포항 남편분은 혼인 무효가 되지 않고 이혼이 돼버려요. 아, 그래요? 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항소를 한번 해서 네. 다퉈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유튜브 영상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혼인의 의사가 없었던 걸로 좀 보여져요. 여자가 한국에 들어오는 게 목적이었고 돈을 뭐 벌던 뭐 본인의 다른 남자를 만나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게 목적인 것 같았거든요. 사실 이제 혼인 관계가 정상적으로 시작을 했었는지,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서 생활을 할 때 이주 여성이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 사실 그게 이제 혼인 의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이 한국 문화에 대해서 적응하려고 하고 어떤 가족관계,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알려고 하는 부분, 본인이 빨리 한국 사람으로서 적응하려고 하는 부분, 이런 노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사실 굉장히 큰 쟁점이 되는데, 저는 그 포항 남편의 사건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게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이라는 거는 일단은 결혼을 한번 했던 거고, 네네. 혼인 무효라는 거는 아예 혼인이 처음부터 없었던 게 되거든요. 그 차이점도 있으니까 그거는 또 한번 다툴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충분히 다툴 만한 여지가 있다 예.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렇다면 아까 혼인 무효랑 이혼의 차이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게 가끔 혼인 취소라는 거요. 예. 그럼 뭔가요? 혼인이라는 거는 남녀가 혼인에 대한 진지한 의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혼인 관계를 형성을 하겠다라는 의사 합치가 있을 때 혼인이 성립되는데, 혼인 무효라는 거는 둘 다 그게 없거나 아니면 한 명이라도 없는 경우에는 혼인 무효가 됩니다. 혼인 무효라는 거는 이제 처음부터 혼인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혼인이 없었다는 게 되는데, 과거에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랑 몰래 혼인 신고를 했었다. 그래서 혼인 무효 소송을 받아서 무효가 됐다라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뭐냐면은 단지 외국에 있는 여성이 한국에 들어올 목적으로 이 남자와 결혼하려는 게 아니라 혼인 신고, 비자 받기 위해서 혼인 신고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혼인 무효가 되는 거고요. 그 위장 결혼이. 위장 결혼이죠. 그 남자가 한국에 들어올 비자를 받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 뿌러코 소개로 그분이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 요즘에 이제 공전자기록 원본 부실기재죄라고 하는데요. 그걸로 이제 수사받고 뭐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는 다 혼인 무효가 됩니다. 혼인 의사의 합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고요. 혼인 취소라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사기나 강박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사기나 강박으로 혼인을 했을 때가 문제였는데, 강박이라는 거는 그거예요. 나는 하기 싫었지만은 하고 강요해가지고 어떤 겁을 줘가지고 협박 비슷하게 해가지고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혼인 취소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사기, 예를 들어서 남자나 여자나 숨겨둔 자식이 있었어. 그거는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아닙니다. 숨겨둔 자식이 있는데 그걸 속이고 나서 했어. 예를 들어서 알린 다음에 했으면 상관이 없어요. 알렸는데 불구하고 상대방이 그걸 동의해가지고 결혼을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혼인을 할지 말지 어떤 중요한 요소가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속였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이주 여성인데 현지에서 출산한 경험이 있어. 근데 그런 거는 고지를 안 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남자가 뭐 에이즈가 걸렸어. 그런 경우도 사실은 혼인 취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알았을 때 혼인을 할지 안 할지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경우는, 그걸 속였을 때는 혼인 취소가 됩니다. 뭐 엄청난 재력가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빈털털이거나 고학력자라고 말했는데 뭐 알고 봤더니 뭐 학교를 전혀 다닌 적이 없는 경우라든가, 이런 게 사실 이제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혼인 무효는 아예 둘 중에 한 명이 결혼을 지속할 의사가 없었던 부분에서 혼인 무효가 나게 되는 거예요. 진지하게 결혼 생활 하겠다라는 아예 그 생각이 없었다. 없었다.
그때는 혼인 무효. 네. 근데 혼인 취소는 결혼할 생각이 둘 다 있어서 쌍방이 합의하에 결혼할 생각이 있지만 둘 중에 한 명에게 무조건적인 귀책 사유가 있었을 경우 결혼을 하려고 마음 먹게 하는 네. 어떤 중요한 요소가 있을 거예요. 그 요소 중에 하나를 속였다는 거죠. 하나 이상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취소가 됩니다. 취소할 수 있어요. 다만 혼인 무효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서 시집 온 여성이 오늘 들어왔는데 오늘 갑자기 집을 나갔어요. 이거는 1년 뒤에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해도 되고 2년 뒤에 해도 되고 이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혼인 취소는 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이주 여성이 왔는데 현지에 아이가 있어. 이걸 알게 됐어요.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근데 뭐 그럼 4개월 뒤에 갑자기 빡이 확 쳐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면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3개월 동안 그 정도면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가졌다는 거고, 야 그때까지 안 했으면 그냥 참고 살아 라고 하는 거죠. 이걸 너무 불안정한 상태로 오래 두게 되면 부부관계의 안정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짧게 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남자든 여자든 바람을 피웠어요. 이것도 사실은 6개월 안에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되거든요. 안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거는 그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혼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시다시피 이혼으로 판결이 났을 경우에 5년 동안 배우자를 초청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항상 민감하게 생각하는 이제 한국어 자격증 때문에 드리는 질문인데요. 속성 결혼식이라고 하잖아요. 업체형들 뭐 5일 만에 하는 그 속성 결혼식은 그걸 했다고 해서 결혼을 하게 된 건가요? 안 하게 된 건가요? 제가 이거 제 기준입니다. 저희 법적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혼인을 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성혼이 됐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 뒤에 신혼여행 정도까지는 정상적으로 마쳐야지 혼인신고를 안 했더라도 사실혼 관계가 맺어진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식이라는 것 자체는 어떤 일종의 행사예요. 결혼식을 안 하고 부부관계를 맺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혼인신고도 하고 같이 살면서 부부로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데 결혼식은 일종의 의식이기 때문에 결혼식을 했다라고 해서 반드시 사실혼이 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결혼식을 통해서 혼인 생활을 하겠다라는 출발점에 선 건 맞지만은 아직 나아가지는 않은 거죠. 나아갔다는 거는 혼인 관계를 형성한 경우, 뭐 예를 들어서 같이 이제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 정도는 며칠이라도 갔다 와야지 일단은 한 발자국 내디뎠구나 부부로서 이렇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실제 판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결혼식을 하고 둘이 신혼여행을 다녀왔어요. 네. 그리고 다녀와가지고 갑자기 헤어져 이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두 사람은 실제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 두 사람은 어떤 관계인가? 그럼 사실혼 관계 파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 되면은 신혼여행까지 갔다 왔으면은 본질적으로 좀 봤을 때 일단은 혼인 관계가 시작이 됐다라고 보는 거고요. 진행이 된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실혼 관계 파기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혼 관계 파기가 누구한테 책임이 있느냐에 따라서 또 법적인 문제가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속성 결혼식을 올리고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 갔다 왔다면은 일단 사실혼 관계는 형성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뭐 변호사님 의견이시고요. 예. 사실혼 관계에 돌입했다고 보는 게 뭐 일반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 법정에서도 그런 식으로 많이 판결이 나오는. 그 정도 되면은 결혼은 성립했다라고 봅니다. 신혼여행까지 갔다 왔다면은. 그러면 이 여성은 이제 결혼을 성립했던 여성이 되는 거네요. 어쨌든 속성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파혼이 됐다. 한국어 자격증 공부를 하다가 파혼이 됐다. 뭐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이 여성이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서류상으로 미혼이라 하더라도 사실혼 관계에 전적이 있던 여성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쵸. 속성 결혼식보다 한 단계 더 나아서 신혼여행을 갔다 왔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보는 게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여성이 만일에 한국어 자격증이 있다는 것을 업체가 인지하고 남편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혹은 남편이 그 증거를 갖다 줬을 때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정보업체 같은 경우는 소개하기 전에 사실은 상대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보를 제공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원거리고 일반적인 국내의 결혼정보업체 하는 것보다 속도가 좀 빠르죠. 평균적으로 보면 훨씬 더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중개업법을 보면은 국제결혼의 경우에는 그 업체가 신상정보라든가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돼 있어요. 중요한 사항. 근데 소개를 받게 될 베트남 여성이 한국어 자격증, 뭐 한국어 능력시험 1급, 2급 그걸 취득을 했다라고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왜 그걸 취득하게 됐을까? 한국인 회사에 다녔나? 그것도 사실 생산직은 좀 논외죠. 또는 한국어과를 나와서 대학에서 한국어를 한다던가 아니면 한국어로 유학을 준비했다던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시골 출신이고 고졸이고 이런 분이 한국어 능력시험을 공부를 해서 통과를 했어. 그렇다면 한 번쯤은 의심해 봐야죠. 왜냐하면 한국어 능력시험을 통과했다라고 한다면 대부분
국내 융남학과 여성들의 경우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90% 이상이 의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거를 결혼을 하기 위해서 준비 단계에서 한다기보다는 대부분의 경우가 속성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신혼여행도 갔다 오고 나서 그 뒤에 비자를 취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걸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그 결혼정보 업체에서 그거를 알았다라고 한다면 한번 좀 조사를 해야 되고요. 물론 그 조사하는 게 한계는 있을 겁니다. 여성의 주장에만 의존하지 않고 가능성은 열어두고 남자한테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여성은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참고하시라라고 알려줘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알려주지 않는다면 사실 그것도 중대한 귀책 사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결혼 계약서 있겠죠. 계약 위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통상적인 표준 계약서를 작성했다라고 한다면 중대한 사실에 대한 설명을 누락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 구독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거를 이 업체 사장이나 에이전시 사장한테 물어봐라. 당신들이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냐, 이 여자의 말을 100% 이 업체나 에이전시는 믿느냐, 그리고 믿으면 그걸 보증해달라. 그리고 만일에 이 여자가 속성 결혼했다는 증거가 나오게 되면 100% 환불을 해달라. 이런 걸 구두로라도 녹음을 해서 가지고 있으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오케이, 알겠다, 그렇게 하겠다. 답변을 꼭 들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효력이 있는 건가요? 만약 그렇게 그런 사유가 발견됐을 때 결혼 비용을 환불해 준다든가 약속을 했다. 네. 서면으로 쓰지 않아도 말이라도 했고 그걸 녹음을 했다. 증거로서 확보를 해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법적인 가치는 있습니다. 그렇게 자꾸 이렇게 우기는 대표들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시라고 하는 것도 좀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사실 이제 속성 결혼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뭐 그 뒤에 혼인관계를 뭐 신혼여행까지 갔다 와서 사실혼관계를 맺었는지 안 맺었는지도 중요하지만은 속성 결혼식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국제결혼을 하겠다는 남성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혼인을 할지 말지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거든요. 알고 나서도 감사하는 경우 상관이 없겠죠. 하지만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를 결정하는 거는 사실은 기망행위나 뭐 이런 게 될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국제결혼 업체에서는 최대한 여성이 한국인과 결혼을 해서 한국인으로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이 결혼 관계를 정상적으로 할 의지가 있는지를 갖다가 좀 더 면밀히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프로라면은 그거에 있어서만큼은 자신 있게 남성분한테 답을 줘야 되지 않을까. 확신을 못 가진다면은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해야 되지 않을까. 남성으로 하여금 신중한 판단을 할 수 있게 유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업자 자신이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데 이 신부를 신랑에게 소개시켜 줄 수 있느냐, 그거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양심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100% 확신을 갖지 못하더라도 그러면은 뭐 그거에 대해서 가능성은 그 한국어 능력 시험을 왜 봐서 통과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가능성이 어떤 경우가 있다라는 걸 갖다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국제결혼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의 최선의 양심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변호사님과 함께 우리가 잘 모르는 법률 상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변호사님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제 주변에도 이제 국제 결혼을 통해서 행복하게 잘 사시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결혼이라는 거는요, 어느 한쪽한테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고요.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사업에 있어서 동업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정적인 면만 보지 마시고 긍정적인 면도 많으니까 국제결혼 생각하시는 분 있다면 한번 좀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할 때는 그 업체가 개천 업체인지 한번 제대로 한번 확인하시고요. 오늘 제가 좀 두서없이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유익하게 좀 바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게 법률 이야기라서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모쪼록 많이 공부하셔서 더 이상 결혼을 빌미로 사기당하시는 분들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